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리스탈 와인을 맡고 있는 이준혁입니다. 오늘 에이프그로 테스팅을 하실 거예요. 뭐 리스트는 다 나와 있지만 일단 가볍게 와인 테스팅하면서 와이너리 설명을 좀 드리고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서비스해 주십시오. 역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와인 서비스하는 동안. 그로 같은 경우에는 한 200년 역사를 가진 샴페인 버건디 하우스입니다. 뭐 루이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고요. 장그로 아버지 때부터 아시면 돼요. 사실 장그로도 본노만에서 아주 와인을 잘 만들던 생산자였고 1993년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은퇴를 했어요. 95년인가 93년 은퇴를 하고 그 전에 이제 아들인 이제 버나드나 미셸 그다음에 앙프랑스어즈 그로한테 와인을 나눠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장그로의 동생인 프랑스어즈 그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어즈 그로의 딸인 이제 앙그로 같은 경우에는 1995년에 처음 데뷔를 하게 됩니다. 사실 뭐 윗세대에서는 장그로가 압도적으로 와인을 잘 만들었었고, 근데 이제 2세대 다음 세대로 넘어오면서 앙그로가 사실은 독보적으로 와인을 잘 만들긴 했어요. 95년부터 와인을 만들었지만 96년, 뭐 99년, 2002년, 뭐 2005년, 뭐 2009, 10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뭐 독보적으로 와인을 잘 만들었고, 지금은 앙그로가 아직 와인을 만들고는 있는데 사실은 거의 딸이 컨트롤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그로의 그 자식들은 3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버나, 미셸, 앙프랑스어즈가 있는데 사실은 장그로가 은퇴하면서 본노만의 베이스를 두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포도밭을 좋은 밭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딸은 앙프랑스어즈 그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딸한테 지금 미셸 그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모노폴 밭인 클로드 레아를 물려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클로드 레아를 에이프그로한테 물려주게 되는데 이제 아들인 내가 그래도 그 장자니 우리 가문의 모노폴 밭은 내가 테이크를 할게 해서 그때 밭을 스왑하게 돼요. 원래 그래서 앙프랑스어즈 그로한테 루시브르가 넘어왔었는데 그 루시브르 미셸 그로한테 넘어왔었는데 그 밭이 이제 에이프그로한테 가게 되고 에이프그로에서 가지고 있던 이제 그 클로드 레아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1990년에 밭 스왑을 좀 하게 돼요. 일부 이제 에이프그로가 라퐁텐을 받게 되고 이제 미셸 버나드 그로로부터 그 다음에 뭐 루시브르라든지 클로드 브루라든지 일부 밭을 넘겨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2021년부터 에이프그로가 클로드 부조를 생산을 하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일부 이제 버나드 그로한테 받은 거하고 미셸 그로한테 받은 거하고 이제 섞어서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로페르수에서 여러분들 만들면 클로드 부조 뮤진이라고 나왔었죠. MUSIGNI라고 해서 나중에 지도를 좀 보여드릴 건데 사실 그 밭은 이제 뮤진이 밭에 붙어 있어서 뮤진이라고 이제 클리마 이름을 표기를 하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 AOP 법 때문에 그 밭 표기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까지는 만들었거든 표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은 또 에이프그로 같은 경우에는 클로드 부조는 뮤진이도 거기에서 생산된 포도도 쓰지만은 아래쪽에 있는 갸렌에 있는 것도 블렌딩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대충 역사는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앙프랑스어즈 그로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결혼한 집안도 이제 에이프그로 못지않게 프랑스 파롱이라고 해서 여기도 이제 13대에 걸쳐서 포마에서 와인을 만들던 아주 뛰어난 생산자 중에 한 명입니다. 앙프랑스어즈 그로는 어떻게 보면 1.5세대 정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1세대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게 왜냐면 그 전에 르루아가 있었어요. 랄루비즈 르루아가 1900 그래도 뭐 70년대, 60년대부터 와이너리에서 인볼브를 해서 와인을 직접 컨트롤을 했기 때문에 1세대가 르루아라면 1.5세대 정도. 그때 당시에는 사실 랄루비즈 빼고는 와인을 만드는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여성 와인메이커가 거의 전무하던 시절에 이제 앙프랑스어즈 그로가 와인을 만들게 됐고요. 이제 현재 이제 다음 세대로 넘어오게 됐죠. 에이프그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는 마티아스가 와인 메이킹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보시는 이제 캐롤라인이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데 처음에 마티아스는 와이너리로 돌아와서 2011년이나 2012년에는 이제 파롱 아버지의 밑에서 와인을 생산을 했습니다. 뭐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와인 메이킹 스타일이 거의 디스템에 가까운 줄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스타일로 와인을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오크에서만 숙성을 시켜서 와인을 만들던 스타일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2013 빈티지부터는 이제 마티아스가 독립적으로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2022년부터는 좀 특이한 게, 나중에 이제 와인 메이킹에서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세라믹 버젤을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크하고 세라믹 버젤하고 섞어서 사용을 하기 시작했고, 홀 클러스터 비율도 큐브에 따라 다르지만 많이 쓸 때는 50% 이상, 60%까지 갈 때도 있고, 작을 때는 뭐 엔트리급 레벨 같은 경우는 디스템으로 와인을 만들고요. 높은 등급 같은 경우는 줄기를 아주 많이 뭐 섞어서 만들어요. 근데 사실 와인 메이킹을 하는 스타일 면에서는, 그러니까 디스템으로 원래 와인을 만들던 생산자가 줄기를 섞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좀 붙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실 디스템으로 와인을 만들었던 생산자는 거의 죽을 때까지 디스템으로만 거의 계속 만들고, 홀 클러스터로 만드는 애들은 홀 클러스터만 거의 만드는 게 거의 기본적인 예인데, 최근 뭐 한 20년 사이에 뭐 루이 미셸 리제베라든가, 루이 미셸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디스템으로 와인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2008부터 줄기를 섞기 시작했고, 2009부터 이제 인정을 받으면서 날아오르기 시작한 케이스고, 이 집 같은 경우에도 디스템으로 와인을 만들다가 최근에는 이제 줄기 비율을 이렇게 점점 높여간. 그래서 생산자들이 최근에는 이제 테크닉을 많이 배우면서 줄기 사용을 좀 늘려가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물레방아, 가장 좀 보졸레에서 파워풀한 스타일의 와인이죠. 한 4헥타 정도를 이제 포도를 얻게 돼서 이제 만들고 있죠. 그다음에 루트 해존이긴 하지만 이제 제초제나 살충제는 전혀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가진 친구예요. 생긴 게 약간 백헌처럼 생겼다고 해야 되나? 목소리도 굉장히 작고 날씬하고 참 부럽습니다. 자, AOC 리스트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랑크루, 이제 플라그십인 위시브루, 에세조, 클로드 부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미난 게 이 집에는 보노만의 베이스인데 프리메크루는 없어요. 여러분 보시는 오레아라든지 마제리아 같은 경우도 그냥 빌라지급 와인이고요. 그 다음에 샹볼이 있고, 포마는 이제 프리메크루가 무려 4가지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사비니, 이렇게 해서 다양한 와인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집에 이제 원래 모노폴밭, 이제 클로드 레아, 여기가 이제 담벼락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 바람도 막아주고, 여기에 이제 모노폴 밭인데, 그 옆이 이제 여러분 오늘 테스팅하는 와인 중에 하나인 오레아가 여기 있고요. 라퐁테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가 여러분들 잘 아는 이제 르루아의 보통 이제 정원 앞이죠. 르루아의 원래 와인 메이킹을 하던 곳인데, 원래 르루아가 본노마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와이너리 어디 있을까요? 양조장이? 예? 어디요? 본에 있다고요? 옥시드레스에 있어요. 사실은 르루아의 양조장은 옥시드레스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무실 앞에 이제 르루아에서 만드는 보노만의 빌라지 와인, 여기 죄네브루에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클로드 샤또, 유명하죠. 리제베르가 만드는 그게 여기 부분에 있고요. 밑에가 이제 콜롬비에르 있고, 그 다음에 도멘 비조에서 만드는 가장 유명한 빌라지 중 하나인 레자슈가 여기 있고요. 모살랑이라든가. 요 바로 옆에 지금 여기가 어딜까요, 여러분? 작은 집 같이 돼 있죠. 여기 어딜까요? 누구 집일까요? 여기가 바로 앙리자이의 집입니다. 지금 이제 원래 팔려고 내놨다가 이제 에마누엘 후제의 아들인 기욤이 인수를 해서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새로운 와인을 나왔는데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오 마주에라든지 아주 좋은 밭들이 여기 이제 빌라지들이 있고, 여기 이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제 그랑크루라든지 프리미엄 크루들이 이렇게 산재해 있습니다. 테스팅 해보시죠. 1번 어떠세요? 1번만 먼저 테스팅 하시고 2번하고 3번하고 비교해서 한번 테스팅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조에 대해서 테스팅하면서 들으세요. 테스팅하면서 들으세요. 사실 이제 마티아스가 양조를 맡으면서 예전에는 100% 디스템으로 와인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줄기 비율을 점점 늘려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2 빈티지부터는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라믹 암포라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급에 따라서 조금 나눠지긴 하지만 암포라 숙성과 오크 숙성을 블렌딩해서 와인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뉴오크 비율은 항상 맥시멈 20% 이상을 넘기지는 않습니다. 2023 빈티지 어떤 빈티지인 것 같아요? 오늘 다 2023 드실 건데 어떤 빈티지인가요?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말씀들이 거의 없으신데 2023 여러분이 생각하면 어떤 빈티지세요? 네, 양이 많았죠. 아마 버건디 역사상 제가 뭐 인터뷰를 많이 했지만은 23 빈티지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50년, 60년 역대 빈티지 중에 가장 생산량이 많았습니다. 거의 그 2022 빈티지에서 생산량이 많았던 집은 2배 이상 됐고요. 작았던 집은 1.5배. 그 정도로 수확량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재미난 게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2023 빈티지는 버건디에서 가장 이제 재밌었던 게 얼마나 소출을 작게 하느냐. 왜냐면 그만큼 포도가 너무 많이 달렸어요. 알도 사이즈도 너무 커지고 중간중간에 비도 오고 하기 때문에 더웠다가 알도 컸다가 더웠다가 컸다가 그러니까 수확량 자체가 굉장히 많아서 초반부터 6월 달부터 그린 하베스트를 얼마나 잘 하는지에 따라서 퀄리티 컨트롤을 이제 생산자에 따라서 성향이 보여지는 빈티지라고 생산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페블레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말을 했냐면 에르완이 2023년에 포도를 양이 너무 많으니까 잘라서 왜냐하면 양이 너무 많이 붙어버리면 포도가 완전히 익지도 않고 양분을 다 포도가 먹지를 못하니까 좋은 포도를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잘라내야 되는 거죠. 포도를. 그 잘라낸 포도의 양이 2024 빈티지 전체 생산량보다 더 많았어요. 그러면 이해가 가시죠? 2024가 얼마나 생산량이 극악이었는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24년은 수확량이 이렇게 작았고 23은 이렇게 많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테스팅 하신 와인은 물랭하방입니다. 네, 갸메로 만들었고요. 줄기가 뭐 50 정도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갸메보다는 그냥 에이프그로 와인 같지 않으세요? 사실 블라인드에서 테스팅 하시면 이거 갸메라고 말씀하실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좀 가볍기는 해요. 또 그거에 비해서는 그로 스타일이 나긴 하지만 보시면 이제 보졸레에 탱크리들이 모여있죠. 이제 뭐 플레리라든지 굉장히 우아한 스타일. 보통 이제 모르공하고 물랭아방이 가장 좀 파워풀하고 이제 남성적인 스타일이라면 이제 생따무르라든지 플레리가 좀 여성적이고 우아하고 섬세한 스타일의 와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3번은 비교하면 좀 어떠세요? 뭐가 더 좋으세요? 저는 아까 향에서는 2번이 좀 좋았던 것 같고 팔레트에서는 3번이 좋았던 것 같은데 (2023이) 상당히 재미난 굉장히 드라마틱한 빈티지라고 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수확량 자체도 굉장히 많아서 처음부터 포도를 잘라내기 바빴고 두 번째 그래서 사람들이 6월달 정도 돼서 이 정도의 양이면 이게 포도가 다 익을까? 이런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대요. 근데 굉장히 놀랍게도 2003년 이후에 버건디가 처음으로 40도가 넘어가는 기후가 찾아와요. 그 첫 번째 힛 웨이브가 이제 8월 중순에 오게 됐는데 브릭스를 거의 일주일 평상시로 치면 일주일 정도면
요 정도가 익어야 되는데 하루 만에 당이 일주일치로 올려버린 거예요. 그만큼 더워서. 자, 포도가 당이 더워지면, 당이 많아지면 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죠. 산도가 낮아지요. 그러니까 생산자들이 수확 시기를 보통 9월 중순, 9월 초로 생각했는데 야, 이러다가는 우리 난리 나겠다. 8월 말로 바꿀 수도 있겠다 해서 생산자들이 그때부터 생각을 굉장히 많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보신다면 2023은 생산자의 스타일에 대한, 생산자의 결정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와인에 많이 묻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빨리 시작한 집들을 제가 그때 기욤 부아요 같은 경우 8월 말부터 수확을 시작했고, 늦게 한 사람은 언제 했을까요? 많이 늦게 한 사람은 9월 중순 넘어서 했어요. 후미에가 끝난 시기가 9월 18일인가 19일에 끝났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8월 말에 수확을 아무리 이제 코트도 보온하고 리지만 사실 보통 길어도 일주일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 정도로 차이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8월 중순에 굉장히 뜨거운 더위가 있었고 8월 말 정도에 이제 굉장히 빡센 더위가 한 번 더 오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그 두 더위가 오면서 생산자들이 그 두 번째 더위가 끝나기 전에 수확을 거의 많이 한 편이고, 그 다음에 2023이 이렇게 더워지니까 이제 어떤 트렌드가 좀 생겼냐면 낮에 너무 더워지잖아요. 수확을 못 하는 거예요. 밤에 수확한 집도 있었고요. 왜냐면 포도에 그래도 수분이 좀 남아있을 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아침에 이슬이 깔아앉았을 때 그래도 포도에 이슬이 묻어 있으면 자연적으로 이제 뭐 산을 좀 유지하니까 새벽에 하는 집이 있었고, 그래서 거의 12시 점심이 넘어가면 수확한 집이 거의 없었어요. 그 정도로 수확기 때 좀 더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9월 한 10일 그 정도쯤에 비가 한번 내리면서 포도를 좀 식혀줬고, 그래서 후미 같은 집도 좀 늦게 수확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이 좋으세요? 3번이 좋으세요? 둘 다 별로세요? 어떤 와인 더 좋으세요, 선생님? 2번이 좋아요. 2번요? 자, 2번이 좋다. 3번이 좋다. 3번이 대부분.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뒤에 붙는 와인이 비싼 와인이다. 두 와인 가격 똑같습니다. 처음 드렸던 와인이 부르고뉴 오코트 니 후즈입니다. 100% 디스템으로 만들었고 양조 방식은 뭐 오크에서 숙성을 시키고요. 이거 같은 거는 이제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오코트드 니가 어디냐? 오코트드 보는 이쪽 지역이고 니가 여러분 이쪽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쪽 마을이 여기가 거의 도로라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가다가 여기는 거의 평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빌라지가 시작되면서 이제 그랑크루가 나오죠. 그러면서 경사도가 시작되고 이제 프리미엄 크루 나오고 마지막 빌라지 가고 그 다음에 언덕 사면을 넘어가면 그 언덕 넘어가 바로 다 이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오코트드 본, 오코트드 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서도 사실 생산자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여러분 얀드리오 아세요? 걔 집이 여기 있어요. 여기쯤에 있을 거예요. 그 누구냐? 얀드리오 집이. 그래서 이 뒤쪽에서 생산되는 게 부르고뉴 오코트드 니와 이쪽이 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여러분 드셨던 레드 와인이 부르고뉴 피노누아. 이거 뭐 세 가지의 파셀에서 만든다고 하는데 만드는 방식은 동일해요. 100% 디스템으로 만들고 오크는 뭐 뉴오크 20% 정도, 나머지는 이제 12개월 정도 숙성을 시키고요. 네네네. 아까 그 히트웨이브가 찾아왔다 네. 해서 하루 만에 거의 브릭스 레벨이 엄청 많이 네네네. 올라갔잖아요. 그렇게 당도가 올라갈 경우에 포도의 다른 풍미 같은 것들 변화가 있죠. 그만큼 빨리 당도만큼 빨리 변화가 있나요? 아니면 좀 천천히 숙성된 포도만보다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직접 수확을 해서 그걸 하지는 않으니까 제가 정확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천천히 익은 것과 그렇게 급격하게 입은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에는 그럴 것 같은데. 네. 근데 산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사실 산을 중시하는 생산자들은 이제 수확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헤비하고 진하게 만드는 생산자들은 이제 수확을
잘 됐다, 좀 늦게 하자, 이런 식이 나올 수 있고, 지금 사실 지금 굉장히 더워지면서 버건디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발효를 할 때 알코올 레벨이 14가 다 넘어가기 시작한 거죠. 거의 13에서 14. 여러분 잘 찾아보시면 12도대 와인 만드는 생산자가 잘 없어요. 최근에 버건디에서. 그거랑 그 암포라를 사용하는 트렌드랑 그거랑은 또 그거는 이제 플레버의 차이라고 좀 보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생산자의 스타일의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거의 오크 생산자밖에 없었거든요. 암포라 쓰는 사람도 물론 있었지만은 뭐 유즈도 오크도 있고, 사람 어떤 뭐 말에서는 일설에서는 유즈도 쓰고 뉴오크도 쓰고. 근데 사실 잘 만드는 생산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탑 생산자 버건디의 탑 티어들 거의 100% 뉴오크예요. DRC, 리제베레르, 그 다음에 뭐 비조 다 100% 뉴오크거든요. 대부분 잘 만드는 집은 오크를 100% 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작년에 굉장히 뭐 이슈가 많이 되었었던 피에르 뱅상 같은 경우에도 제가 물어봤어요. 암포라 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면 최근 버건디나 샴페인에서 트렌드가 되고 있는 이제 와인 글러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아르노 앙트 때문에 와인 글러브가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인 글러브를 따라하는 건 맞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버건디의 근본은 오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근데 자기는 뉴요크의 플레이버를 강하게 쓰기 쉽기 때문에 오크 비율을 10%, 15% 이상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르플레브랑 있을 때 뱅상이라 했을 때 만드는 방식은 동일해요. 맛은 다르지만. 근데 딱 하나 차이가 뉴요크 비율. 피에르 뱅상이 15%, 여기는 20%. 그러니까 그거는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할 수는 없어요. 대신 양조적인 측면에서 좀 차이가 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콜드 마세라숑을 이제 개발하고 가장 널리 유명하게 만든 사람이 앙리 자이아드잖아요. 근데 콜드 마세라숑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많이 했던 게 알코올 레벨이 11도, 11.5도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침용하고 추출을 엄청나게 많이 한 거예요. 길게는 2주까지 하고. 왜냐면 알코올 레벨도 안 나오고 색깔도 진하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 만약에 콜드 마세라숑을 2주를 한다. 너무 많은 추출. 그렇죠. 그러면 완전 실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옛날과 지금 방식이 많이 바뀌어요. 메이킹에서. 왜냐면 알코올 레벨이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에마누엘 후제 같은 경우에 지금 2020이었나? 22가 알코올 레벨이 16도거든요. 16도면 한 소주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거의 포트 와인 수준으로 바뀌게 되는데 잘 생각해 주시면 보르도에서 최고의 생산자 중에 하나인 르펜 같은 경우에 2003 빈티지를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든 이유가 처음에 2003년 힛웨이브가 처음 왔을 때 그린 하베스트를 너무 많이 해서 포도가 너무 많이 익은 거죠. 그래서 처음 양조 포도를 따서 발효를 시작할 때 알코올 레벨이 16도가 나왔대요. 그래서 와인을 안 만들었어요. 2003년 르펜은. 근데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뭐 양조 과정 중에서 알코올 레벨이 1도 정도는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17.5도면 사실 지금 보르도가 17도가 나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도 있겠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야 라고 그래서 빡세긴 하겠지만 뭐 용납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 이미 버건디에서 그래도 나름 유명한 생산자가 알코올 레벨 지금 16도짜리를 찍어내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그때 당시에 보르도에서 16도 알코올 레벨이 처음에 발효할 때 나왔다고 해서 와인을 포기할 정도면 사실은 지금과 20년 전은 테크닉이 완전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콜드 마세라숑 그렇게 많이 안 해요. 그 다음에 뉴요크 비율도 근데 그것도 다 다른 게 어떤 사람은 뉴요크가 100% 오크를 쓰더라도 토스팅을 조절을 하고 그거를 하는 방식에 따라서 포도에 따라서 만약에 선생님 생각은 2015나 20 같이 굉장히 탄탄한 빈티지면 100% 포도가 굉장히 파워풀하고 알코올 레벨도 높잖아요. 그럼 뉴요크를 더 올려서 쓰실 것 같아요? 안 쓰실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생산자 스타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좀 낮출 것 같긴 해요. 근데 재미난 게 뉴요크를 100% 쓴다면 계속 100%로 가고요. 어떤 사람은 올해 그러니까 포도가 그러니까 이 오크의 터치를 받아줄 수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100% 오크를 쓰는 사람도 있고 토스팅 비율을 낮춰요 또.
그러니까 예전에는 풀 토스팅 하던 거를 미디엄 토스팅으로 하거나 최근에는 오크 토스팅 안 하는 집도 있어요. 스팀으로만 돌려요. 오크 터치를 최대한 적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양조 방법이 많이 바뀝니다.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3개 테스트. 다음 화이트 하나 서비스 해주세요. 두 번째 테스팅 하신 와인이 이제 부르고뉴 피노이가인데 저는 향은 처음 드셨던 오크트드 뉘가 나은 것 같고요. 팔레트는 이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싶긴 합니다. 잔 하나는 비워주셔야 돼요. 화이트를 2개를 서비스를 해드릴 거라서 화이트를 2개를 비교해서 한번 테스팅을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이트 1번이요? 오크 터치가 있으시다고? 오크 썼어요. 이건 암프라 안 썼어요. 네, 이건 오크만 써서 만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암포라도 사실 버건디에서 지금 샤를라쇼가 100% 암포라로 갔잖아요. 자기는 오크 터치가 싫다고. 근데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 AF 그로서도 암포라에서 숙성시킨 거랑 루시브루랑 오크에서 숙성시킨 리시브루 2개를 비교해서 주거든요. 암포라에서 먹은 거 오크 터치 나요. 그게 제 뭐 향이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샤를라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아로나쇼 같은 경우는 100% 저기 세라믹 버즈를 쓰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좋은 포도를 가지고 굳이 오크 캐릭터를 입혀서 와인을 바꿔야 돼? 오크의 효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는 순수하게 와인을 표현하고 싶다. 근데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암포라로 100% 이전에는 없겠어요? 있었지. 근데 다 오크로 돌아가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샤를라쇼가 워낙 곤조가 강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생산자들 한 10년 지나면 다 오크로 돌아가요. 보통. 처음 테스팅 하시는 게 오크트드 뉘 블랑입니다. 이제 아르스낭이라고 해서 류생졸시의 서쪽에 위치한 아까 여기에서 생산된 포도를 사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오크 터치 나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맛있게 먹은 와이트 중에 하나거든요. 올해 마시는 와이트 중에서. 사실 뭐 지금도 죄송한데 제가 유튜브 촬영 중이거든요. 촬영이긴 한데 오늘 그 테스팅을 하면서 사실은 그 낮에 느꼈던 게 뭐냐면 레드 와인을 잘 만드는 집은 화이트 와인을 잘 만들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근데 화이트를 아주 잘 만드는 집이 레드 와인을도 아주 잘 만들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레드, 화이트 다 잘 만드는 집은 많이 그렇게는 없거든요, 사실.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레드 잘 만드는 집이 화이트 잘 만드는 집은 있긴 해요. 뭐 르루아라든지 DRC라든지 비조라든지 이런 집은 레드, 화이트 다 잘 만드는데 사실 반면 화이트 잘 만드는 집이 레드를 잘 만든다? 그렇게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지금 테스팅 하시는 와인은 본 프레메크루 블랑입니다. 저는 굉장히 맛있게 어떠세요? 사실은 본 쪽 거의 안 드시잖아요. 손을 잘 안 가시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보시면 예전에 여러분 드시는 와인 보면 전부 다 지금 뭐 여기 오래 드신 분도 계시고 아직 뭐 10년 이상 안 되신 분도 계시지만 사실 대한민국 분들은 다 여기 거 드세요. 뭐 쥐브리라든지 모래생들이라든지 뭐 샹볼이라든지 본노마네 많이 드셔봐야 뉘생 여기까지만 드시고 여기서 픽상 막상을 자주 드신다 있으세요? 내 돈 주고 사 먹는다. 근데 사실 이 메인 스트리트 인더스트리가 와인이 잘 팔리기 시작하니까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픽상 막상을 찾기 시작하고 반대로 여러분 버건디 본도 생각해보세요. 사샤니나 플린이나 먹소가 뭐 잘 드시지만 여기 가격이 제가 처음 와인 먹었을 때가 이제 27년 됐거든요. 200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때 여기 되게 쌌거든요. 그때 생도방 한국에 수입도 안 됐어요. 아무도 쳐다도 보지도 않았고. 근데 지금 여러분 어떠세요? 생도방 많이 드시잖아요. 왜냐하면
이쪽 메인스트림이 너무 올라가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른 지역을 계속 찾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바니도 찾기 시작하고 쇼레이도 먹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가장 최남단인 마랑지까지 이제 먹기 시작하는 거죠. 좀 기후도 바뀌면서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 생도방이 포도가 북서쪽이 많아요. 그러니까 포도가 잘 안 익거든요. 그래서 알코올 레벨이 안 나왔는데 지금 빡세게 더우니까 포도가 완벽하게 익으니까 그만큼 좋은 와인을 생산할 수 있는 거고 버건디뿐만 아니라 샴페인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북쪽 경사면을 두고 있는 포도밭들은 옛날에 이제 베르지라든지 이쪽들은 그랑크루지만 포도가 이제 완벽하게 익지를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항상 그 추위에 대한 부분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예전에는 알코올 레벨이 10.5, 11도 이렇게 나왔었대요. 근데 지금은 12도 그냥 넘어가고 12.5도 넘어가니까 그리고 올해 2025년이 굉장히 더워서 작년이죠. 더워서 처음으로 양조를 할 때 13.5도가 넘은 집이 있어요. 샴페인 중에. 그럼 샴페인도 알코올 레벨이 이제 조금씩 올라갈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보졸레도 지금 앞에 여러분 물레가막 드셨지만 사실 생산자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도 예전에는 포도가 완벽하게 안 익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더워지니까 포도가 잘 익어서 그만큼 양질의 와인이 생산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레드를 2개를 서비스 해주셨어요. 2개를 비교해서 여러분들 약간 선호도 조사를 할 테니까 2개를 비교해서 좀 테스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맛있지 않나요? 저는 되게 좋은데. 네, 본도 맛있고 부르고뉴 블랑도 저는 오크 많이 쓰는 와인 좋아합니다. 레드 와인 2개를 조금 신중하게 비교해서 테스팅해 주시면 제가 한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레드 2개를 비교해서 테스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선호도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번이라고 할게요. 1, 2번이라고 하는데 1번이 좋으신 분, 2번이 좋으신 분 거의 반반인데 하나는 프리미엄 크루고 하나는 빌라지예요. 그리고 하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 좋아하는 맛. 지금 테스팅 하시는 앞에 와인이 사비니르본이에요. 프리미엄 크루. 사실은 굉장히 저는 클로드 게츠를 아주 좋아하거든요. 사실 이 집의 가성비 중에 대장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사비니르본인데 줄기를 40에서 60% 정도를 쓰고 있고 이거부터는 이제 뭐 세라믹 암포라와 그 다음에 오크 배럴, 오크는 20%를 넘기지 않고 그렇게 숙성이 됩니다. 사실 사비니가 이렇게 맛있을 거라고 생각을 잘 안 하시잖아요. 블라인드로 드시면 맛있다니까요. 좋은 포도를 가지고 만들면 충분히 비조 생각이 항상 이래요. 제가 뭐 한 10년 전에는 제가 뭐라 했냐, 로마네 생비 막 나오거나 리시브루나 네가 만들고 싶으면 내가 언제든지 포도가 총알 준비할 테니까 만드니까 자기는 그랑크루에 관심 없대요. 자기는 그때 당시에도 꼬르똥만 관심을 지금 본인은 관심이 가지는 게 사람들이 잘 무시하는 맛 아니면 그러니까 무시한다고 하기보다는 잘 알려지지 않은 맛 그냥 부르고뉴 후즈 이런 거에서 좋은 와인을 만들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밭 어딜까요 그러면? 모래생든이요? 오늘 모래생든이 없는데 여기 있습니다. 오게츠라고 해서 이제 아주 좋은 밭 중에 하나죠. 그래도 그 다음 여러분 테스팅하신 게 약간 중성적인 느낌이 나요 거고 그 다음에 탄닌이 좀 뻑뻑할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1번보다는 좀 떨어져요. 그리고 향도 1번이 막 이렇게 보여준다면 2번은 약간 닫혀있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거든요. 샹보리예요. 제가 생각하는 샹보르는 원래 이런 스타일의 샹보르거든요. 굉장히 좀 중성적이고 남성적인 풍미도 있고 그다음 팔레트에서 느껴지는 미네랄이나 구조감이 아주 좋은 그 특유의 이제 석회에서 오는 락키 소일에서 오는 풍부한 미네랄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가격 차이가
여러분 거의 한 1.5배, 2배 날 거거든요. 그럼 뭐 드시겠어요? 저 같으면 근데 샹불도 수입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테스팅을 할 때 이 두 개를 같이 비교를 한 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맛이잖아요. 누구나 다 향불은 섬세하다, 여성스럽다 하는데 사실 그건 만화책이 다 버려놓은 거고요. 관점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보규의 뮤진이 테스팅 해보신 분. 네. 돌덩이에요. 쉬라요, 쉬라. 먹어보면. 진짜 저 2005년 빈티지가 2009년에 출시돼서 이제 버가운드에서 99점을 줬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엘렌미도가 99점 주는 와인이 많이 없었어요. 그때 라따슈 2005, 로마네 꽁띠 2005, 그 다음에 퐁소 클로라르슈 2005, 그 다음에 보규의 뮤지니가 아마 그 4개인가가 99점을 받았거든요. 테스팅을 했죠. 그때 2008, 9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바야흐로 한 17년 전이에요. 먹었는데 이거 실화 아닌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생산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는 샹볼이 여성스럽다, 섬세하다, 우아하다 하고는 조금 아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약간 박태환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근육 딱 정말 뭐냐 그냥 잘 빠진, 아주 잘 빠진, 군살 하나 없는 탄탄한 그런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샹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비니의 한 표. 원래 제일 마지막에 팔렸는데 요새는 사비니 굉장히 빨리 팔려요. 잘 팔려요. 뭐 샹볼도 좋은데요. 문제는 가격이 1.5에 2배면 어떤 걸 생각할 건가에 대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가 샹볼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만화책이 잘못했습니다. 한 1분 정도 잔을 저희가 지금은 이번에는 레드를 3개를 서비스를 해드릴 거거든요. 레드를 3개를 서비스 해드릴 거라서 1분 저기 잔 빈 게 있으실 거니까 제일 먼저 하나 먼저 서비스 해주세요. 3개 다 서비스 해주세요 이제. 샹볼은 시간이 얼마나 3시간 정도 됐습니다. 근데 바틀에서 거의 그냥 막고 있어서 오픈만 하고 테스팅만 하고 템퍼레이처 컨트롤만 해서 거의 뭐 1, 2, 3입니다. 1, 2, 3을 비교해서 테스팅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몇 번이라고 말씀하고 서비스 해주세요. 순서가 헷갈려서 그런데 화이트 중에 오크 향 많이 났던 게 몇 번째인가요? 2번째입니다. 3번입니다. 여기도 서비스 해주세요. 3번. 아, 이거 아니에요. 아니요, 서비스 오셨어요. 1번, 2번, 3번. 뭐 미리 공지를 했지만 지금 드시는 거 올해합니다. 올해하고 2023, 22, 21이거든요. 제가 순서는 섞어놨을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다 오래 합니다. 네, 다 올해합니다. 뭐가 제일 좋은지 여러분 취향에 선호도를 이거는 정확하게 한번 23, 22, 21입니다. 그렇게 치면 사실은 만약에 새 빈티지에 대해서 뭐 사실 뭐 반박하면 님이 맞겠지만 요새 그 말이 유행이라면서요. 반박하면 님이 맞아요. 그렇게 하라면서요. 저보다 와인 더 드신 분이 반박하면 저 오케이 하겠는데 사실 여기서는 22가 베스트고 그 다음이 23, 그 다음이 21인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가장 선호하는 빈티지는 저는 21이에요. 이 세 개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그리고 22는 19나 20 빈티지에 아주 그레이트 빈티지에 비해서 산이 조금 더 좋은, 그러니까 22도 아주 좋은 빈티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19나 20에 비해서는 산이 있어서 그나마 접근하기가 좋다. 그리고 23은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23은 22보다 접근성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21은 굉장히 어려운 빈티지.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이 한국 분들이 제일 안 산다는 망빈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여러분 드시는 21 빈티지도 알코올 레벨이 13.5도예요. 그리고 23 빈티지도 알코올 레벨이 13.5도예요. 근데 자, 제가 알기로는 AF그로가 21년에 보당 안 했거든요. 네, 설탕을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지금으로 바야흐로부터 한 30년 전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에 알코올 레벨이 12도, 13도가 나오면 어떤 빈티지였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예? 망빈이다? 그레이트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네, 진짜 생각 잘 해보세요. 30년 전이나 40년 전에는 알코올 레벨이 11도, 10.5도 이렇게 나와서 설탕을 때려 넣어서 가을에, 그러니까 뭐 그때도 주식 시장이 있었겠지만은 가을에 설탕 회사 주식이 오른대요. 모든 생산자들이 설탕을 사서 때려 부으니까. 그 정도로 알코올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사실 21 같은 경우에 물론 기후적인 영향도 있죠. 뭐 기후, 뭐 비도 좀 제법 왔었고 곰팡이도 피고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의 그레이트 빈티지와 30년, 40년 전의 그레이트 빈티지는 개념 자체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으로 치면 평범한 빈티지가 그레이트 빈티지가 예전에는 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59년 같은 경우에 샴페인에서는 뭐 역사적인 빈티지라고 하고 버건디도 아주 좋았고 보르도도 좋은 빈티지인데 사실 지금으로 치면 2003 빡세게 더웠던 빈티지 중에 그냥 하나지 예전과 지금은 약간 빈티지에 대한 견해는 여러분들도 조금 생각을 열어두시고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가 1분 뒤에 선호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그냥 여러분의 느낌으로 뭐가 제일 좋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이게 제일 좋아. 이건 이래서 좋고 하나만 고르세요. 이 중에 하나만 공짜. 그러면 뭘 드시길 건지. 그럼 제일 정확하지 않나요? 근데 그건 있겠죠. 지금 먹기에는 이게 좋고 숙성시키면 이게 맛있을 수 있겠다. 그거 하나인데 그냥 난 이게 지금 좋아. 뭐 제일 좋으십니까? 1, 2, 3. 1번. 1, 2번. 비슷한데 역시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자, 1번이 가장 좋으시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분, 여덟 분, 아홉 분, 저까지 10명이거든요. 11명. 2번. 3번. 한 분 있어야 되는데. 손 안 드신 분 누구야? 자, 1번이 제일 좋다고 하셨거든요. 다들. 1번이 빈티지가 21이에요. 22, 23. 자, 빈티지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드리기 위해서 그냥 일부러 좀 보여드린 것도 있고, 근데 사실 22는 사실 지금 먹으면 누구나 다 1번이, 2번은 플레버 자체가 훨씬 더 깊고 이렇게 사이즈가 커서 집중도가 강하고 파워풀한 피노를 좋아하시는 분은 2번을 좋아할 가능성이 높고, 근데 그냥 정말 피노를 좋아하신다면 무조건 1번으로 구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에 대한 걸 저도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자 수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2019 팔기 너무 좋았어요. 다 사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있는 거 그냥 야, 밥 필요 없어 다 줘. 2020 다 줘. 2021 내가 굳이 사야 돼? 다 이 말씀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먼슬리 테스팅 여기 오신 분이 있으실지는 모르겠는데 두 작의 2021 빈티지와 그 다음에 무명의 생산자의 샹베르땡 2020하고 블라인드 했거든요. 뭐가 이겼을까요? 아예 두 작이 20이었나? 어쨌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다 두 작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거의 반반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빈티지가 이렇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어려운 빈티지는 어려운 빈티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저희가 좀 물빈이라고 하는 그런 빈티지는 접근성이 좋은 장점은 있어요. 대신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숙성이 상당히 빨라요.
그래서 생각보다 장기 숙성으로 가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편하게 접할 수 있는 빈티지고 두 번째 2022는 이제 약간 육각형 같은 다 갖춘 빈티지죠. 지금 먹기에도 괜찮지만 사실 숙성도 가능한. 23은 지금 드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좀 어린 와인이다. 근데 접근성은 23이 더 좋기는 해요. 사실은. 천천히 한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 예전에는 막 그레이트 빈티지라고 해서 저도 사실 그레이트 빈티지를 많이 컬렉팅한 거는 거의 그레이트 빈티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사실 그건 뭐 부정할 수가 없는데 사실 최근에는 21 빈티지도 많이 사요. 치고 먹기 딱 좋으니까요. 왜냐면 22, 20, 19, 18 빡세서 못 먹어요. 그럼 차라리 저는 21로 가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17을 따면 아깝고 더 익혔다가 먹고 싶고 그러니까 사실은 어릴 때 좀 괜찮은 빈티지다 그러면 사실은 저는 약간 어려운 빈티지를 찾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도 느끼셨지만 알고도 거의 색깔로만 봐도 느끼시겠지만은 만약에 보르도 1등급 와인들을 진짜 말하는 그레이트 빈티지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뭐 라피트만 하더라도 라피트를 2000년 아니면 96년을 여기 두고 85나 88을 두고 같이 먹는다. 그러면 어떤 평가가 더 좋을 것 같으세요? 85, 88이 더 좋을걸요? 더? 사람들이. 이게 85야. 내가 보기엔 이런 말 하실 분 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레이트 빈티지는 그만큼 오래 숙성이 가능한 에이징 포텐셜이 있다는 거지. 그런 부분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여러분들도 소비를 하실 때. 네. 질문 있으신가요? 근데 그게 정말 궁금한 것 중에 네. 근데 이 1빈이 오히려 네. 저는 1빈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오히려 잘 없지 않아요. 물량이 잘 없어서 오히려 물량이 많이는 없죠. 네. 근데 안 사시는 분은 또 안 사세요. 근데 저는 사실 20일 많이 사서 먹는 편입니다. 그냥 개인적으로는 원래 찍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찍고 사이트에 1빈 들어 올라오면 거의 사는 편이에요. 근데 한국이 유독 그레이트 빈티지에 좀 집착한 분들이 많으셔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유독 만약에 같은 와인이 있는데 가격 차이가 2배가 나도 무조건 좋은 빈티지 가시더라고요. 근데 보르도는 출시 가격 자체가 달라요. 사실 프리머마다 좋은 빈티지의 가격이 이렇게 올려고 나쁜 빈티지, 흔히 어려운 빈티지는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근데 버건디는 똑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량이 예를 들어서 말씀 주신 대로 21이 20보다 올랐거든요, 가격이. 그럼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야, 20, 19가 훨씬 좋은데 왜 21을 사? 근데 21이 다 더 비싸요. 왜냐면 수량이 훨씬 작으니까. 그게 똑같은 거죠. 그렇게 치면 24 이번에 버건디 나오잖아요. 생산량 극악이거든요. 되게 맛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이번에 갔다가 제스퍼 모리슨도 봤었고 테스팅을 하는데 약간 상향 평준화가 됐다고 해야 되나? 24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말을 했냐면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어떤 생산자는 94년 이후에 제일 망한 빈티지 같았다 그랬거든요. 자기가 수확할 때만 하더라도. 그때 그러니까 이미 와인 메이킹을 30년 이상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94년 이후에 퀄리티가 제일 안 나올 것 같다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요번에 가서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또 분명히 작년에 94 이후에 가장 어려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니야 괜찮아. 그러니까 테크닉도 그만큼 30년 동안 발전을 했고 그러니까 차이가 좀 있지는 않나.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기는 해요. 자, 잔 2개 비워주시면 네네. 잠깐만요. 잔 2개 지금 비워주시면 2개 와인 서비스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2개. 예, 질문 주십시오. 테크닉이 점점 발전하면 네. 빈티지의 어떤 그런 차이가 점점 더 줄기는 하겠지만 근데 차이가 있는 게 피노누아나 샤르도네는 단일 그레이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빈티지에는 캐릭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보르도는 카베네, 몰로, 까르멘 프랑, 뭐 부티베드로, 말백 블렌딩을 하니까 저하는 그나마 커버가 가능한데 우안 같은 경우에는 몰로 베이스 아니면 100% 몰로는 사실 조금 네. 근데 어느 정도 커버는 하는데 사실 지금 온도로 가면 버건디 탑티어 생산자들은 무슨 말을 하냐면 앞으로 30년, 40년 지나면 과연 부르고뉴가 최고의 피노누아를 생산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는 해요. 과연 40년 뒤에도 지금 로마네 꽁띠가 지금의 퀄리티를 낼까? 라는 말을 하죠. 샴페인에서
나중에 북극에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근데 영국 스파클링 잘 만든다고 하는데 마셔보면 아직까지 샴페인은 못 따라가요. 뭐 샴페인하고 비빌 수 있다 이러는데 저는 뭐 독일 슈페트부르건더는 그래도 꽤 괜찮아요. 아직 버건디 수준 안 되고. 물론 나파는 잘 만들어요. 근데 분명히 어릴 땐 달아요. 먹으면 달아요. 근데 그게 30년, 40년 숙성되면 저도 생각하기에 보르도하고 비빌만 해요. 평소에 궁금하셨던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6빈을 프로젝트한 지 10년 정도 네. 됐는데 언제가 생산자에 따라 다르다. 밭에 따라 다르고. 를 주로 바롤로 16이요? 어느 집이요? 다양한 집 다양하게 바로 16. 저희 엔트리급 레벨이면 지금 이제 시운 적기가 아직 시작되려면 멀었고요. 바바레스코는 지금 손대도 될 것 같은데 16이면 좀 더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웬만하면. 아니에요. 네. 저희 딸이 10살인데 아. 결혼식 날 다 하려고 테이블마다. 저 아직 10년 더 남으 2016년생이세요 딸이? 네. 아. 그래서 더 두세요. 아직 충분히 버팁니다. 바롤로는 기본 미니멈 15년. 근데 그거를 지날까봐. 웬만한 바롤로는 15년에서 20년은 갑니다. 잘만 보관하신다면. 상위급들은 제가 오래된 건 1920년대도 테스팅했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그런 건 예외적인 케이스고 보통 바롤로 같은 경우에는 시운 적기가 7년에서 8년 정도 아니면 10년 정도 탑상자는 10년에서 15년 정도 지나야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뭐 지아코모 꼰테로 같은 이런 집들은 20년, 30년 뒤에 이제 슬슬 발동을 거는 그래서 한참 두셔도 됩니다. 2016년이면 예, 두셔도 됩니다. 네. 이제 제가 들은 바로는 저 라벨의 여자 초상화가 예. 비싼 와인일수록 얼굴이 더 많이 보인다는 말을 들으니 사실은 진짜 그런 것 같은데. 인터넷에서 사람을 베린다니까요. 아닙니다. 똑같이 보입니다. 똑같이 보입니다. 네. 사이즈 똑같습니다. 아니, 얼굴 제일 큰 게, 많이 자, 물레나방이 제일 큽니다. 제일 싼 말이 제일 큰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 마리엔느라고 해서 초상의 모양에 따라서 좀 바뀌긴 한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다니시는 분도 있나. 재밌다. 사실은 제가 AF그로를 처음 테스팅한 게 2008년이에요. 한국에 2006년을 예전에 제가 일했던 신동와인에서 수입했었거든요. 그때 공급가가 6만 원에 부가세 별도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DRC 에세조가 22만 원 할 때입니다. 네. 라따슈가 66만 원? 업자 공급가가. 로마네 꽁띠가 180만 원, 190만 원 업장에 공급할 때. 예. 그때는 운 좋으면 저 시작할 때 제가 듣기로는 제가 2000년에 시작했는데 그때는 제가 보르도만 줄창 먹을 때니까 그때 신동에서 로마네 꽁띠 한 병 사면 라따슈 한 병 줬대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1번이 좀 타닉한 스타일이고 2번이 향에서 오리엔탈 스파이시가 훨씬 더 많이 나는 스타일입니다. 음식 준비해 주세요. 1번이 앞에 설명드렸는데 오레아. 앞에는 오레아였고 오레아는 보통 홀 클러스터 비율이 20에서 3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오크 숙성을 거칩니다. 아직까지는 암포라를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이제 뭐 22가 있고 23은 이제 암포라 쓰기 시작하죠. 이 집 같은 경우에도 점수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다음 드셨던 그 다음에 오레아가 아까 보시면 이제 클로드 레아 옆에 있는 빌라지 밭입니다. 오레아 누가 제일 잘 만들까요? 오레아의 탑 누굴까요? 비조. 도메인 비조가 레레아라고 해서 와인을 만들고 있는데 1년에 300병 정도 만듭니다. 네. 거의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유니콘 같은 와인이고, 그 다음에 2022 빈티지부터 루이 미셸 꼼트 리제베르가 오레아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본인 밭이 아니에요. 누구 밭일까요? 라그랑루를 가지고 있는 니콜 라마슈의, 또 거기도 참 재밌는 게, 니콜이 지금 와인 메이킹을 하고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촌 여동생이 나머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지분이 가지고 있는 포도밭을 다 들고 나가서 루이 미셸한테 줬어요.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리제베르가 2022년부터 그랑 에세조, 그 다음에 레크라 라무, 그 다음에 올해부터 리제베르가 저기 말콩소도 만들어요. 라 그랑루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포도밭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레아를 생산을 했거든요. 저도 아직 테스팅은 안 해봤는데 가격이 많이 비싸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지금 드시는 게 포마입니다. 처음 이제 여러분이 좀 타닉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포마인데, 이제 포마 중에서도 베즈로올은 가장 섬세하고 우아한 포마르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줄기 비율이 이제 40에서 60 정도 되고, 만드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50, 50 암퍼라와 오크. 굉장히 좀 파워풀하고 직선적인 스타일이지 않나 싶어요. 자, 포마도 보시면 가장 밑에 이쪽으로 루트를 따라서 이제 포마가 시작되고, 다음에 볼레가 넘어가고 쭉 해서 목소로 내려가는 길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가장 좋은 뭐 제프노 밭이 있고, 그 옆에 이제 베즈롤이 있죠. 그다음에 클로드 부족입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오리엔탈 스파이시가 굉장히 강하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지금 에이프로가 양조 스타일이 좀 바뀐, 이렇게 좀 하늘하늘한 스타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스타일인 것 같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로페레 스웨하고 라퐁텐하고 클로드 부족 위지니하고 수합하게 되는 거죠. 열받겠죠. 한 집은 그랑크루 넘겨줘야 되고 한 집은 빌라조 가져가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본 적이 없어요. 라퐁텐을 그로페레스에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뭔한지,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본노만의 바닥하고 섞어서 만들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사실 모노폴이라서 저 같으면 단독으로 만들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만드네요. 에세조하고 루시브르하고 꼴뚱찰리는 제가 가을에 수입할 예정입니다. 좀 더 놔뒀다가. 질문 있으세요? 어떠셨어요? 지금 드셔보니까 23 그로. 맛있었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작년보다 가격이 오른 건 순전히 환율 때문입니다.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유럽을 가장 자주 갔다 왔다는 분인데, 환율이 사실은 지금 한 15% 이상 올라서 연초 대비,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가격이 와이너리 쪽에서 저희도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지금 야, 물건을 성금을 내라 그러면 저희 미안하다,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물건 조금 이따가 가져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환율 때문에 약간 좀 어려움이 올 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무 와인 맛있게 테스팅 하시고요. 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주세요. 저도 한 10분은 있을 거라서. 예, 말씀 주세요. AF9로 레토시아 와인. 네, 있습니다. 예. 그거랑 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것만큼 좀 퀄리티. 밭을 컨트롤 하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쥐브리 샹베르땡 같은 경우에는 네고스예요. 그 다음에 보노만의 프리메크루 중에 몇 개 있어요. 그 다음에 샴베르땡하고 몇 개가 나오는데, 솔직히 말씀은 도메인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건 냉정하게 말씀드려야죠. 아무리 포도밭에 나가서 컨트롤을 하더라도 이제 쉽지는 않아요. 네고스로 만든다는 거는. 근데 AF9 같은 경우는 특히나 생산량이 뭐 3,000병, 4,000병 이렇게 되면 헥타르가 넓어서 사실 관리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리고 버건디가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쥐브리 갔다가 봄까지 내려가려면 차로도 2, 30분 걸리고, 포도밭을 다 둘러보고 컨트롤하고 하면
사실 포도밭에서 진짜 하루 종일 일하지 않는 이상 포도밭 관리하는 거 쉽지 않아요. 네고스까지 같이 하면. 근데 예를 들어서 샤를라쇼 같은 경우에는 포도밭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미리 이야기해요. 나 다른 생산자보다 포도값 2배에서 4배 주겠다. 근데 포도 만드는 애들이 야, 나 더 이상 너한테 포도 팔기 싫어. 이러고 나가요. 근데 사실 버건디에서는 그게 굉장히 큰 컨트랙이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를 10년, 20년 동안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만 자체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게 돈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포기할 정도로 빡세게 라쇼가 굴리니까 생산자가 본도만의 레슈쇼 같은 건 2년 만들고 야, 난 더 이상 네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없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똑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네고스는 그러니까 지금은 작은 생산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르루아는 누가 만드는지도 모르고 할머니는 간섭도 안 하고 사실은 기존에 컨트랙된 생산자가 만들고 거기서 병입해요. 르루아에서 병입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병입해서 거기서 레이블 붙이고 거기서 코르크 붙이고 그냥 박스채로 도면에 보내서 그 와이너리를 보내서 와이너리에서 찢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종 르루아는 사실은 르루아가 아니라고. 그거는 진짜 퀄리티 차이가 한 10배? 얻어 걸릴 수는 있겠죠. 어쩌다가 가끔. 근데 지금은 차이 많이 나요. 다른 궁금한 거? 감사합니다. 편하게 피자 드시고 조심히 가시기 바랍니다. 다 무조건 대리운전. 저희가 한 20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천천히 드시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